5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나를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50년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늦은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낯선 번호.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가족분 되시죠? 보호자분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바삐 움직였고 저는 하얀 복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예전처럼 함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인 박순희입니다. 저는 그 사람과 50년을 함께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지만 묵묵히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믿음이 갔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늘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말없이 제 손에 작은 간식을 쥐어주곤 했어요. 그렇게 붕어빵 한 봉지를 건네던 그 손길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언제나 저를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집안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남편이 출근한 뒤에는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늘 손에 기름때를 묻히고 퇴근했습니다. 긴 시간 서서 일했는지 다리가 퉁퉁 부어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피곤하지? 국부터 한술 떠봐. 난 괜찮아. 당신이나 얼른 먹어.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피곤해 보일 때마다 속상했지만 남편은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함께 버텨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때때로 작은 것들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겨울이면 품속에 따뜻한 붕어빵을 숨겨왔다가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름이면 퇴근길에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었고, 봄이면 꽃놀이를 가자며 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가을이면 등산을 갔습니다. 남편은 산을 좋아했거든요.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몰래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내 건네주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거 먹고 조금만 더 올라가자. 정상에서 커피 마시면 기분 좋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사계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소소한 행복이었고 우리만의 삶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고 이제는 둘만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도란도란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고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함께 놀아주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다가 언젠가 서로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날이 오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날까지 이 사람과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살아왔고, 그도 저를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평온했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시간이 되어버릴 거라는 것을. 저는 여전히 그 모든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남편과 함께 사계절을 보내고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며 언젠가 함께할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의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늦은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낯선 번호.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가족분 되시죠? 보호자분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바삐 움직였고 저는 하얀 복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났습니다.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당분간 지켜봐야 합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오직 남편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간절했습니다. 남편이 숨을 내쉴 때마다, 눈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마다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보, 들려? 나 여기 있어. 제발 나랑 다시 집에 가자. 병원과 집을 오가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남편이 깨어날 때마다 저는 밤새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고 저는 매일 밤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보, 남편이 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남편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 손 잡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해줄게. 내가 끝까지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남편은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혼자 걷는 것조차 어려웠고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을 돌보고 식사를 챙기고 남편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도왔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힘내. 당신은 해낼 수 있어. 그 말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면 제가 부축하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남편이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곁을 지켰습니다. 몇 개월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더 이상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자.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자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다시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개월 동안 병원에서 보내던 시간이 끝나고 다시 남편과 함께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남편의 걸음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시 일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에는 어딘가 낯선 기색이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을 보고 온 사람처럼 먼 곳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후유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병원에만 있었으니 이제는 밖에서 사람도 만나고 공기도 쐬고 싶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가족이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그는 갑자기 건강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을 더 신경 써야겠어. 하루아침에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식단을 바꾸고 영양제를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건강을 소홀히 했다는 듯이 남은 삶을 더 잘 살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지, 건강해야 오래 살지. 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하는 건강한 삶이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 산을 올랐고 가을이면 단풍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정상에서 함께 마시는 따뜻한 커피가 좋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남편은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등산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친구들과 산을 다닌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자주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몸을 회복하려면 꾸준히 운동해야 해.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 더 좋잖아.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남편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예전처럼 활력을 되찾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같이 가자고 먼저 말했을 남편이 이제는 혼자 나갔습니다. 주말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가면서도 나에게는 한 번도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입던 등산복 대신 일부러 새 등산복을 사서 입었고 출발 전에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은 새벽같이 나가 늦게야 돌아왔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등산가. 응. 요즘 산에 가면 머리가 맑아지더라. 남편은 집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등산을 마치고도 친구들과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러다 보니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힘들다며 먼저 집에 가자던 남편이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도 집에 오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집에서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다 마주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 가볍게 물었지만 남편은 별거 아니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남편의 가방 속에서 낯선 물건이 보였습니다. 새로 산 셔츠, 깔끔한 바지,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 산에 가는 사람이 등산복이 아니라 셔츠를 준비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산을 가는 이유가 단순한 건강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것을. 그 불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저는 무심코 그 화면을 보았습니다. 수진.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등산 모임 사람이겠지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목록을 보니 그 이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오후, 심지어 밤늦은 시간까지. 남편은 나와의 대화보다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면서도 애써 침착하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거실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 누구야? 남편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한숨을 쉬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무슨 소리야?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 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이 상황이 믿을 수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농담이지. 아니야.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때서야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당신이 아팠을 때 나는 모든 걸 희생하며 당신을 돌봤어. 그런데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필요했지.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겠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0년 동안 이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가 병으로 힘들 때 밤을 새워 간호했고 그의 손을 잡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부축했고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 한마디에 우리의 50년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말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떠날 결정을 이미 오래전에 내렸다는 것을. 저는 이제 그저 그 결정을 통보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쌌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을 붙잡아 무엇하겠습니까? 그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나를 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 50년의 삶도 함께 떠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텅 비어 있었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이 어색했고 밤이 되면 무섭도록 조용한 집안에 나 혼자 남겨진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공허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다가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직접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저녁 먹자. 할 얘기가 있어. 아들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딸도 오랜만에 엄마 밥을 먹고 싶다며 기분 좋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자리가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아이들은 평소처럼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언제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빠랑 이혼했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아들의 손이 멈췄고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우리를 떠났어. 그 순간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에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빠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그러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선택이 우리 가족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할 뿐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 웃으며 밥을 먹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식탁에 둘러앉아도 어딘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버지가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풀었겠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한 번이라도 연락해 볼 생각 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아빠 용서할 수 있어? 아들은 말없이 밥을 뜨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속에는 무언가 균열이 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안 곳곳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 한쪽에 남겨진 셔츠, 그가 자주 앉던 소파, 그리고 주말마다 함께 마셨던 커피잔. 저는 모든 것이 그대로인 채로 멈춰버린 이 공간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TV 소리를 켜 놓아야 했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생각이 많아져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번씩 밖을 나가도 돌아오면 늘 혼자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누군가의 인기척이 없는 그 순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할까? 이제 저는 누구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난 후 저는 마치 내 삶까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했지만 저는 점점 더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제가 지켜온 가정도 제가 사랑했던 사람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밥을 먹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차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하는 외출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점점 보고 싶던 영화도 보고 공원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 없이도 저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무심코 전화를 받으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이야, 나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목소리 너무도 익숙한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망설이며 묻자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에는 믿을 수 없음, 어이없음, 그리고 이제는 미련조차 남지 않은 후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때는 그냥 내 인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막상 널 떠나고 나니까 너무 외롭더라. 그 사람과는 잘 안 됐어.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돌아오겠다고? 남편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 남편이 당황한 듯 서둘러 말했습니다. 준이야, 우리 50년을 함께 했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50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내가 떠난 그날 내 50년도 같이 끝났어. 하지만 지금 나는 새로운 1년을 살고 있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줄 수는 없겠니?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용서했어. 남편은 놀란 듯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정말. 저는 가만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널 용서했어. 하지만 다시 받아줄 수는 없어.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저는 그 상처 속에서 허우적거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 없이도 저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과 가정을 위해 살았던 저였지만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자기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흙을 빚으며 조금씩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치 저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자기 공예를 배우면서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중 한 사람과는 조금 더 특별한 인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와 남은 삶을 함께하기에는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다시 이별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가온 인연을 거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있더라도 내가 다시 행복해질 가능성을 스스로 막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이 모든 것을 끝내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아픔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요.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 없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저는 그 길을 제 발로 걸어갈 것입니다. 저를 위한 시간, 저를 위한 도전, 저를 위한 행복. 그리고 언젠가 더 많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찬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저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이혼이 끝이 아닙니다. 이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같은 경험을 하셨거나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누어 주세요. 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 나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를 위해 살아갑시다. 이상 물샘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